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교육청 학예사 정명광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약간 새로운 시선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쉽다면 쉽지만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 어렵다면 어려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기획 의도 하에 우리 곁에 동학농민군이라는 전시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강의 도중에 이제 어려운 이제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은 약간 지양을 하고 그야말로 동화책 읽듯이 동학농민군들의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슬프지만 약간 아름다운 동화책처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 했던 전시의 이름은 우리 곁에 동학농민군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파는 이제 그 하늘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농민군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을 모티브로 지금 메인 그림을 이제 작화를 했거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추후에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부 삶과 죽음, 2부 남겨진 편지, 3부 그날의 기억, 4부 다시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과 죽음인데요. 가보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일념하에 투신을 한 것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학농민군 김우백 관련 이야기인데요. 1912년 무안 향교에서 지역 유림들에게 통지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통지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박씨 부인의 남편이 동학농민군이었는데 그 동학농민군인 남편을 생각하는 그 박씨 부인의 마음과 절개가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하므로 칭찬하여 장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박씨 부인의 남편이 동학농민군이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동학농민군과 향교에는 아주 큰 적대적인 세력이었거든요. 그 동학농민군이 이제 활동을 했을 때 양반 출신들은 이제 반농민군, 민보군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농민군 토벌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 이제 그 녹두꽃 드라마를 보시면 그러한 사정들을 좀 보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양반들의 어떤 중심 세력이 됐던 향교에서 농민군의 부인한테 연료로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통문을 보내게 된 것인데요. 그 통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훌륭한 박씨 부인이 있으니 그의 효엘은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그는 무안에 적을 둔 참봉 기민의 딸이며 나주에 사는 김우백의 아내입니다. 부군은 동학혁명에 참가했고 얼마 안 되어
체포되어 여러 달 동안 옥살이를 하던 중 가혹한 형벌을 받아 사경에 이르러 마침내 방면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실성한 병을 얻게 되어 16년 동안이나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남편을 극진히 간호하였고 힘써 약을 구하고 북투실성에 기도하는 정성을 다하였고 오줌을 받아내고 빨래를 하고 누워있는 몸을 일으켜 수저질을 대신하는 고역을 하루같이 하였으나 모든 수고가 공도 없이 마침내 명을 다하게 되자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땅을 굳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고문을 받게 되고 방면된 그 자기의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그 박 씨 부인의 일화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동학농민군이었던 김우백은 동학농민군에 참여를 한 이후에 결국 붙잡히게 돼서 그 참혹한 고문을 받고 이렇게 몸져 눕게 됩니다. 근데 이 박 씨 부인은 이 김우백을 16년 동안이나 이제 똥오줌을 받아내는 극진한 간호를 했지만 그 간호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이 극진한 간호와 어떤 그 박 씨 부인의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서 연료로 내려야 한다는 그러한 무한향교의 통문이 되겠습니다. 요게 동학농민군 김우백 관련 경통인데요. 이제 무한향교에서 김우백의 부인인 박 씨 부인을 연료로 이제 추앙하겠다는 그런 통문을 보낸 그 기록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학농민군과 대척점에 있던 민보군, 반농민군의 어떤 중심점이었던 향교에서 농민군의 어떤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해서 그 죄를 면하여줬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군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따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양반들 그런 민보군이었거든요. 그 민보군이 김우백의 어떤 그런 농민군의 어떤 행적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그 부인을 통해서 죄를 사해줬다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무한향교지에 나와 있는 김우백 관련된 효부 연려조에 있는 박 씨 부인의 호양 기록인데요. 무한향교가 이제 무안에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삼강문이라는 어떤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효자나 연려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비석에 새겨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이제 박 씨를 이제 연려로 세웠다는 그런 기록이 현재 무한향교 삼강문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동학농민군 임대연 참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소제목은 허청으로 얻은 삶 잃어버린 빛인데요. 임대연 참여자의 손자인 임청근 선생님 이제 증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임대연 참여자가 이제 동학농민군에 참여를 했다가 결국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동학농민군들이 붙잡히게 된 이후에 거의 이제 총살을 당하고 이제 많은 고초를 겪게 되고 그러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연 참여자도 이제 붙잡힌 이후에 이제 총살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집안 어른께서 그 참여자를 목숨을 구하고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관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빌 테니까 돈도 줄 테니까 총알 없는 총을 한번 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허총이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화승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장식이라고 해서 앞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화약을 총구를 통해서 넣고 그 다음에 총알을 넣고 그걸 다진 다음에 총을 이제 겨냥을 하고 쏘게 되는데 화약만 넣고 총알을 넣지 않고 이제 쏘면은 그 총알은 나가지 않지만 총소리는 들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총알을 장전하지 않고 한번 쏴주면
이제 죽은 척 할 테니까 한번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허총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총살을 당했지만 빈 총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그 아들이 이제 허총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 허총을 통해서 그 임대현 참여자는 결국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참혹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참여자들과 그 남겨진 가족들은 많은 그 탄압과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그 집안에 있는 가산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반란군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다 뺏어가고 그 집안은 결국 풍비박산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빈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처럼 그때 당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생존했던 참여자나 남겨져 있던 유족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화승총과 이제 스나이더 소총이 지금 보여지는데 이때 당시 그 관군의 주력 무기는 화승총이었고 일본군의 주력 무기는 스나이더 소총, 정확히 얘기하면 스나이더 엔필드 소총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승총은 전장식 앞에서 장전하는 총이었는데요. 이 스나이더 엔필드 소총 이후로 이제 후장식 뒤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무기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후장식 소총의 어떤 이점이 서양에서부터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제국주의 열강들은 다투어서 이제 후장식 소총을 개발하고 양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영국에서도 이 엔필드 소총을 개량해가지고 뒤쪽 방아쇠가 있는 부분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시스템인 이 소총을 발명을 하고 제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식 무기를 통해서 이 무기가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본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채 동학농민군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화승총의 그 장전 속도와 스나이더 소총의 장전 속도는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이제 자동식 이제 발칸포라든지 여러 가지 대포들, 최신식 무기를 통해서 많은 동학 농민군들이 전투에서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겨진 편지라는 소주제인데요. 동학농민혁명 관련돼서 저번 주에 제가 강의했을 때 관련된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이 생산했던 이 편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편지를 실제 실물을 보고 이 실물을 기증까지 받아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발견을 하고 이제 기증까지 받았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뜻깊고 그 보람찼던 이제 전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시 준비 과정에서는 그 밤을 많이 새게 되고 도록을 작성하면서도 원고 작성 때도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투입하게 되는데 이때만큼은 그 유물을 찾고 기증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또는 뭐 그 사파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양질의 사파가 나왔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보람 있고 피곤하지 않은 전시 준비였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이 남겨진 편지 챕터를 통해서 그 과정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지도자급이었던 동학농민군 유광화 관련된 일화인데요. 제목은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잘 삼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노지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잘 삼고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 농민군들의 모습을 사파로 그렸는데 이러한 내용이 그가 보낸 편지 속에 나온 그 문구를
저희가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과 사파를 그려봤습니다. 이 유광화라는 동학 농민군은 실제로 이제 양반 출신으로서 한문으로 이제 편지를 작성할 정도로 유려한 필체를 자랑할 정도로 지식인 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동학농민혁명을 폄훼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 중에 하나는 농민군들은 그야말로 무지렁이들, 그냥 배고파서 들고 일어났던 무지렁이 농민들이라는 비판을 주 논거로 삼고 있는데, 이 일화나 이 편지를 통해서 양반층, 지식인층, 지도급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광화도 마찬가지로 양반 출신으로서 아주 유려한 필체를 가지고 편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입니다. 실제 이 유광화 편지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당시에 그 이전부터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고 발굴하고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전라남도의 동학농민군 관련 사료를 조사하는 사업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남대학교 이상식, 현재는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이상식 교수님이 관련 자료들을 발굴해서 자료집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집을 바탕으로 증거 자료를 삼아가지고 이 유광화 참여자가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기록들이 남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발간됐던 자료집과 심의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이러한 정말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이 편지를 발견했는데, 안타깝게도 자료집에는 흑백으로 영인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화질도 떨어지고 약간 그런 형태여가지고 이 중요한 이 편지, 1차 사료,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1차 사료를 반드시 찾아서 전시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책임감,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불러일으켜졌는데,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백방 이제 수소문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유족회 회장님께도 전화를 해보고 거기도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확실한 대답은 얻지 못하고, 또 이제 전남대학교 사학과에도 전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한 이후에 이제 이상식 교수님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답변을 얻어가지고 이상식 교수님께 연락을 하고 그 자료집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 유광화 참여자의 후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연락을 했더니 유광화 참여자의 이제 그 손자분이셨던 유기룡 유족분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고 남겨진 부인이 계셨는데, 그 부인과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러한 취지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더니, 아주 그 김순덕 여사님이셨거든요. 아주 흔쾌하게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서 제가 광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광주로 달려갔더니 그 품에서 유광화 참여자가 직접 작성했던 그 편지를 꺼내시더니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이제 생생한데 흔쾌히 그 편지를 기증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수소문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유려한 한문의 문체를 보고, 이것도 이제 약간 초서로 돼 있어가지고 관련 이제 교수님들이나 초서에 이제 정통하신 학자분들한테 이제 전화도 드리고 메일로도 해가지고 이제 번역과 탈초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번역과 탈초를 하게 되니까 또 이 내용이 정말 동학농민군의 어떤 애국심과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쳤는지
그 심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 노력의 결과가 최근에 그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이때 전시를 준비하면서도 전시가 마치자마자 이 전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국보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시 자료와 문화재 신청 자료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그 결실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근대 문화재 자료라는 그 어떤 분야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국보와 보물을 지정을 할 때 그 연대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삼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독립운동기나 한국전쟁기, 현대의 어떤 그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은 시대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약간 맞지가 않는 부분이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도 근대 문화재라는 그런 항목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대 문화재 중에 국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근대 문화재로 접수를 받고 지정을 해서 그거를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그 분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광화 편지가 근대 문화재로 지정 예고가 얼마 전에 기사로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족하지만 동학농민군들의 어떤 일자 사료들을 발굴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런 정신과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주옥 같은 멘트들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 때문이네. 그러나 형세가 아주 어려워서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잡는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 전에 보내준 재물은 얼마간 유용하게 썼다네. 근래 사정이 그전보다 어려워서 다시 돈과 비단을 이 인편에 보내어주길 청하니 잘 살펴 보내주게. 매우 급한 일이라네. 바라건대 죽고 사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네. 뒷일은 형제에게 부탁하겠네. 몹시 바빠 예를 갖추지 못했네. 가보년 늦가을 날 형 광화 보냄. 이라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폄훼하는 어떤 논리 중에 하나는 농민군들이 함부로 그 봉기를 한 이후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양민들의 어떤 재물을 빼앗고 군수물자 조달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분하에 여러 가지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폄훼하는 이제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합리적인 군수물자 조달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양민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아서 군수물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산을 털어서 농민군들을 입히고 먹여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잡는 고초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고초 아래서도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나의 목숨은 이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는 이러한 동학농민군의 애국 정신을 아주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국보급 그러한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편지가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이 편지가 더 나아가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의의와 그런 것들을 밝히는 어떤 1차 사료로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둔 입장에서 이 유광화 참여자처럼 자식을 이렇게 떼어놓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전장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뭐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농민군뿐만 아니라 그 이후 1895년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현대에는 민주화 투쟁에 앞섰던 여러 가지 그 민주화 운동가들도 비슷한 감정과 어떤 그러한 그 의지를 가지고 뛰쳐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민주화 운동 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 더 나아가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제가 태어났으면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 과연 나도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왜 목숨을 바쳤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애국심이라는 것은 그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내 피를 흘리는 게 그 애국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내 맡은 자리에서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농민군과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치고 투신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학농민혁명 관련 이제 참여자의 내용들도 이렇게 제가 쉽게 풀어서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이외에도 분명히 참여자들이 정말 그 가슴 그 뭉클한 그런 참여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다루지 못한 게 참 아쉽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그들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요 사진이 동학농민군 유광화를 그 기념하는 나주에 있는 세워진 기념비인데요. 나주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군 유광화의 어떤 기록도 이제 겸산유고라는 이제 문집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우선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이제 나주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저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사진을 찍으러 가면서 이제 유족들과 인터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때 당시 유족분들이 했던 말 중에 좀 가슴 아픈 면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제를 털어서 이렇게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이렇게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지금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법도 제정이 되고 기념일도 제정이 돼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개인 사제를 통해서 이 기념비를 만들게 되고, 이 관리 또한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주고 좀 더 이제 부각을 해서 동학농민혁명을 좀 더 이제 의의를 되찾는 그런 작업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유족들의 말을 듣고, 참 앞으로도 참 과제가 많이 남아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스토리는 동학농민군 한달문 참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님 전상서 나주 감옥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게 됩니다. 그 편지의 실물을 먼저 보시면 동학농민군 한달문이 옥중에서 한글로 작성한 그 편지의 원본인데요. 유광화 편지와 함께 동학농민군 관련 자료를 발굴하는 작업 중에 발견해서 이것도 실물을 기증받은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유광화 편지가 등록문화재 이제 지정 신청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다음으로 등록문화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한글로 적혀진 이유는 어머니한테 보내졌던 편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여성들은 이제 업문을 익혀가지고
편지도 주고받고 업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 작성을 해서 보낸 것이죠.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재본하고 모자 이별 후로 소식이 서로 막혀 막막하였습니다. 12월 20일 가보년입니다. 1894년. 소식도 모르고 이날 나주 옥으로 오니 소식이 끊어지고 노자 한 푼 없으니 우선 굶어 죽게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요. 이때 당시 옥살이는 정말 그 힘든 옥살이였는데 현재 교도소는 이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제공해주고 한데 조선시대 옥살이는 밥과 입을 옷과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다 본인 집안에서 이제 대어주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게 바로 옥바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못 먹고 옷 추운데도 옷도 못 입게 되고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한달문 참여자도 어머님께 이제 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를 했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면 이제 온갖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문 받고 그 후유증으로 많이 이제 그 순국을 하게 되고 이 참여자는 운이 좋아서 집안이 부유했고 고문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까지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 300여 냥이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산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주시오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여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돈 300여 냥이면 300여 냥을 뇌물로 바치면 역적질을 하는 그 역적이라고 치고받았던 동학농민군들도 이제 무죄 방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그 조선 말기의 어떤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한달문 참여자도 양반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300냥이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수십억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십억 단위의 어떤 가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그 300냥을 요구하게 되고 어머님은 급히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집안 사람에게 300냥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지만 300냥을 바치고 결국 그 참여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결국 이게 순국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고문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순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동학농민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안을 나왔던 그 한달문이라는 그 농민군 참여자가 결국 차디찬 옥에 갇혀서 어머니에게 300냥을 달면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심정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한달문 참여자의 후손도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달문 참여자가 묻혔던 이 묘소도 이제 같이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 후손도 이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묘비와 또 묘소를 이렇게 정비를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사비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어떤 기념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부 그날의 기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그해 들불처럼 일어났던 조선의 동학농민군들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 역사적 현장에 뛰어들었을 것인데요. 그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아는 사람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라도 또는 뭐 전라도 정읍당에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들고 일어난 전국적인 혁명이었는데요. 이 전시 준비할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도 활약을 했던 그 농민군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고창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군 고순택 참여자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동학 농민군들이 참여했던 전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력 무기는 잘 아시다시피 죽창이었습니다. 이제 관군에게 빼앗은 어떤 칼이나 화승총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농기구나 죽창으로 무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열악한 무장 상태나 훈련받지 못한 어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가져갔고 조선 정부까지 위협을 했었던지 참 신기할 노릇인데요. 그 이면에는 그 지도자급들의 어떤 전략 전술이나 어떤 에피소드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농민군들에게 옥깃을 물고 진격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옥깃을 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총알을 피할 수 있게 고개가 숙여지고 주변의 어떤 자기 동료들이 쓰러지게 되더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전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열악한 어떤 무기와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장성의 동학농민군 김복환, 김진환 그 스토리를 보면 한 평의 농민군들이 그 마을 단위로 전체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이 형제분들도 형제로서 같이 참여해서 두 분 다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평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들의 이제 증언에서는 당시 아녀자들이 관군의 대포에 물을 뿌려서 대포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 아낙네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증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화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학무 농민군의 참여자 증언에서 보면 고성산 전투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결국 패배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그 마을에 쫓아 들어가게 돼서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문은 당연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동반한 신문이었겠죠. 그 증언을 보시면 비녀를 발목에 꽂아서 거꾸로 매달아서 그 참여자의 행적을 물었다는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유족들은 결국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유족 그 참여자를 기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 지역에는 아주 특이하게 활동했던 농민군 지도자를 볼 수 있는데 윤치문 지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윤치문 지도자는 과거에 합격해서 사원부 감찰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갑오촉사록이라는 어떤 그 반농민군의 토벌 기록을 통해서 그 이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윤치문은 한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총망받는 과거 급제자로서 총망받는 관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신분을 벗어던지고 농민군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해 가지고 가장 유명한 전투인 우금치 전투 관련된 증언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금치 전투가 이제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가장 큰 마지막 전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민군들의 어떤 1차 봉기는 잘못된 이제 국가를 바로잡고자 탐관오리를 징계하고자
나라를 바로잡고자 들고 일어섰는데 2차적으로 이제 일본군들이 조선 땅을 유린하고 조선의 왕을 포로로 잡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양민을 학살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농민군들이 다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한 기치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남접 농민군과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북적 농민군이 논산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왕을 포로 잡고 있는 일본군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군의 그 본영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공주 우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을 맞닥뜨려서 농민군이 며칠간에 걸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군은 아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군들은 일부 이제 빼앗은 화승총과 총칼과 주력 무기는 죽창이었죠. 그 열악한 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금치 전투에서 정말 많은 농민군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거든요.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여자들 제외하고 어린아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제외하고 하면은 전라도의 모든 남자가 거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이제 살아남은 그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금치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시체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아나게 되는데 다리에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나고 난 이후에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갈증이 나가지고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울가로 갔는데 그 개울가가 물이 아니라 피가 그득한 피국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통해서 우금치 전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농민군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증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서도 우금치 전투 이후에도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강원도 홍천에서도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일본군의 침식 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홍천에서도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고개 마루가 그 피가 쌓여서 자작자작했다고 해가지고 자작 전투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금치 전투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농민군들과 전국의 많은 양민들이 일본군의 학살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청일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농민군들이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많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군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하면서도 동시에 농민군을 학살하기 위한 부대를 따로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조선 땅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후비보병이라는 것은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잔뼈가 굵은 예비병들로 편성을 해가지고 농민군들을 학살을 목적으로 만을 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전투 부대를 파견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 중대를 1중대, 2중대, 3중대로 나눠서 토끼몰이 하듯이 서울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3개의 부대로 나눠서 몰아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군과 일반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실제로 서양의 어떤 이제 문물을 받아들여서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또 정부 시책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그 서양의 기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어떤 그 선진적인 어떤 그런 문화와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예를 들어서 포로를 포획을 했을 때도 국제법에 준수해서 대우를 해주고 양민은 학살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면서까지 날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서양의 어떤 기자들도 그런 날조에 그대로 이제 그 동조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보내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신문 기사로 싣는다든지 청나라 군대를 아주 미개한 군대로 사파를 그려서까지 표현을 하고 일본의 군대는 아주 멋있고 서양의 군대처럼 문명화된 군대로 표현을 하는 그런 사파와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어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꿰뚫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렇게 그 꼼꼼하게 일본이 학살 부대를 파견하면서까지 농민군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거를 포장을 해서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한다라고 날조를 하고 그 일본의 어떤 왜곡과 날조의 역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현재 진행형인 것도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기억을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피어나는 희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나비들이 처음 보셨던 그 사파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동학농민군 곽윤중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완도군 약산명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 곽윤중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 이제 친구들 5명과 함께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동학농민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증언을 살펴보시면 너네 아버지가 이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 못 걸치고 추운데 고생하면서 그 전투를 하고 보고 그 외놈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유족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동학 농민군들은 이제 그 장흥의 어떤 석대들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이게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쫓기는 삶을 살면서 낮에는 박쥐굴에 은신을 하고 밤에는 자기의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잠깐 업을 보고 그러한 아주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농민군 또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목숨을 바쳐서 힘들게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힘든 세상이 힘든 고초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남겨져 있는 그런 유족들까지도 힘든 생활을 그런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참여자들은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고자 투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해서 그 일본군의 신식 무기를 경험한 그들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으로 투신하게 되고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떠한 그 동료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어떤 부채의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또다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고 그 정신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곽윤중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든 고초를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에 다시 투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유족들도, 그 가족들도 똑같은 고생과 고초를 같이 겪게 되는 것이죠. 동학농민군 곽윤중이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천도교 활동을 하면서 다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증거로서 이 천인장, 천도교 활동을 잘했던 어떤 사람한테 줬던 그런 상장 같은 건데, 그리고 독립 자금으로 쓰였을 법한 그 특별 의금 영수증을 통해서 곽윤중 참여자가 그런 고초를 겪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의병 활동에 투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스토리인데요. 동학농민군 김영원 참여자의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이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컨셉으로, 어떠한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이 전시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갈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어떤 증언록이나 인터뷰나 어떤 유족 심의 자료, 그 1차 사료들을 살펴봤을 때는 정말 거친 형태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1차 사료는 그야말로 토벌군 입장에서 작성한 1차 사료들이 대부분이었고, 후손들의 인터뷰 기록들은 실제로 그 참여자들의 어떤 참여 사실이나 행적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인터뷰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학농민군들은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숨기기에 바빴고, 자기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유족들, 남아있는 그 아내나 할머니들은 그 남자들이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혀 말하지 않고 혹시나 그 소문을 듣고 아이들이 말하더라도 절대 그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항상 단도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족들의 어떤 증언 내용도 정확한 어떤 참여 사실이 아니라 니네 할아버지가 동학농민군이었다더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더라 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런 증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편적인 정말 거칠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증언록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전시를 기획을 하고 기본 그 베이스를 꾸밀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 김영원 참여자의 어떤 증언을 보게 됐는데, 이 증언을 통해 보시면은 가보년 1894년 11월 12월에 날씨가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3, 4월처럼 따뜻했는데 때 아닌 노랑나비가 하늘을 가득 날아다녔다는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나 많던지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학농민군들이 상하 계급 없이 노랑 수건을 머리에 썼는데 아마도 동학농민군이 무참히 많이 죽어 원기가 되어 노랑나비가 된 것이 아니냐고 한결같이 말했던 그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서 더없이 펼쳐진 벌판 위에 노랑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잡고 이렇게 수채화 형식의 사파가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채화로 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동학농민군 김영원 참여자는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 독립운동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 남겨져 있던 유족 김영원 참여자의 부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집에 그 쌓아놓은 재산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동학농민혁명에서도 겨우 살아남았지만 또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참여한 김영원 참여자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참여했겠지만 남겨져 있던 그 부인은 여러 가지 힘든 고초를 겪다 보니까 현실적인 생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실제로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종종 이제 뉴스에 언급이 되게 되는데 친일파를 활약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가 좀 약간 직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원 참여자의 집안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훈장과 그런 어떤 보상을 받게 됐지만 그 유족들이 겪었을 고초는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동학농민혁명에 투신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났는지 마지막 멘트를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김영원 참여자에 남겨져 있는 그 부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멘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멘트를 읽어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거기 세상은 아름답소? 나는 묻고 싶소.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소? 당신 가고 나서 강산이 여러 번 변해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